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광복 직후부터 우리나라 첫 번째 정부가 들어섰던 그 이승만 정부 바로 직전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광복과 국가 건설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940년대 말, 40년대 말이 아니라 40년대 초 이때 우리가 광복하기 직전의 상황을 먼저 보면, 이때는 이제 일본이 뭘 하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소련, 중국 뭐 이런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렇게 세 번의 회담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자라고 이미 언급이 됐었고, 또 그 이전부터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한 활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조선 독립 동맹,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또 이 두 단체는 중국에서 활동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단체는 조선 건국 동맹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강대국들의 도움, 강대국들의 도움과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광복이 이루어지죠? 바로 45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전하게 우리 힘만으로 광복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이 도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군대가 들어오게 되냐면, 먼저 소련군부터 먼저 들어와요. 이제 소련군이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소련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소련에다가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38선을 경계로 소련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고 나서 약 3주 뒤에 이제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일본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약 3주 정도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미군이 들어왔는데, 자, 이때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었냐? 국내에서는, 자,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여운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미국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미 지금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지금 소련이 먹었으니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 중심인 서울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건준위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냐면 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조선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해서 야, 우리 나라 없는 거 아니다. 우리도 나라가 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딱 한반도 남쪽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미군정이 직접 통치를 할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정부 같은 게 있네. 우리 너희 인정 못해. 우리는 남쪽에는 미군정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야 라고 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국내로 정부의 자격으로 귀국하려고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어떤 식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냐? 정부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서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당시 상황이,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을 하고 있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우리나라의 정치 단체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약간 좀 광복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어수선한, 뭔가 약간 좀 찝찝한 약간 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 같은 그런 강대국들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45년 12월 달에 소련의 수도인 지금의 러시아 수도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 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자, 우리 한반도에서 그래, 쟤들이 그들만의 어떤 독립된 정부를 만들길 원하니까 그들이 임시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게 해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정부를 만들 텐데 그 정부에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정부에 참여시킬 것인지 결정을 하자라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얘네가 그동안 독립된 정부를 가져본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었다 보니까 얘네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5년까지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좀 정부로서 국가로서 좀 할 수 있게 되면,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때 이제 걔들에게 우리가 물러나도록 하자. 신탁 통치를 끝내고 우리가 물러나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주로 신탁 통치가 부각이 되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좌와 우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예. 좌우가 아주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좌익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정부 수립이다, 임시정부 수립이다. 이 임시정부 수립이 핵심이고 신탁 통치라는 거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좌우 할 거 없이 다 반대하다가 좌익은 임시정부 수립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우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반대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핵심은 신탁 통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식민 지배의 연장이다라고 하면서 우익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정말 심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언제 열리냐면 1946년도에 열리게 돼요. 이때 이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소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 정부에 참여시키도록 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반대를 하더라도 우익들 중에서도 그래도 정부에 참여시킬 수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미국과 소련 간의 그런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휴회가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쉰다라는 거죠. 그렇죠? 휴회가 된다. 그래서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승만이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이라는 곳에 갑니다. 46년 6월 이쯤에 이제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금 휴회가 되는데 지금 다시 열릴 기색도 안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 발언을 했던 게 바로 정읍 발언이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있고 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여파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소련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만든다. 근데 다만 그게 좌익 정부가 될 것인지 우익 정부가 될 것인지 그게 관건이었어요. 일단 통일 정부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단독 정부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단독 정부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결국에는 분단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당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던 그 상황, 그 당시의 정치 판도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 좌우, 이 좌는 좌익이고 우는 우익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좌익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 그 다음에 우익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이 중도파들이 이제 중도 좌파의 여운형, 중도 우파의 김규식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정치 판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정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미군정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어.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로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를 만들려면 대화가 일단 먼저 돼야 되는데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군정이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지원해준다? 바로 이 중도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그래도 이렇게 대립이 심하지가 않고 그래도 뭔가 좀 대화가 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미군정의 지원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바로 통일 정부를 만들자. 분단하지 말고 통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발표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냐? 굉장히 미군정도 지원을 해주고 되게 뭔가 좌익과 우익이 같이 뭔가 함께 한다라는 게 좀 뭔가 그림이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좋은데 왜 실패를 하고 말았을까를 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 왜? 점점 이 냉전 체제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어떤 경쟁, 대결 그런 상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통일 정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만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둘 중에 한 명인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중심축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추진력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두 번째 열렸다라고 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해요. 근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똑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렬이 되고 맙니다. 이제 냉전 체제가 본격화가 되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가 서로를 대결 상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결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미국이 이제 유엔에다 넘겨요. 유엔에다 넘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유엔에서 총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언제 하게 되면 47년도에 1947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총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기로 하냐? 아니 이거 간단하지 않냐? 이거 남북한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근데 선거를 한다면 뭘 통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유엔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인구 비례를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련과 북한한테. 왜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은 인구 차이가 한 2배 정도가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 비례로 한다는 거는 인구가 많은 곳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련이 이걸 반대를 하게 돼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우리는 거부한다 라고 하면서 소련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선거를 하기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제 다시 유엔에서 야, 소련 지금 반대하니까 소련 빼고 우리 소총회 작은 회의를 갖는 거예요. 작은 회의 소총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야, 저렇게 지금 북한에서는 선거가 안 되니까 남쪽만이라도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자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이승만이 46년도에 얘기했던 정읍 발언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냈더니 우리가 분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규식, 김국 이분들이 아니 내가 저기 북한에 가서 북한을 이끌고 있는 뭐 김일성이라든지 김두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번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해서 이제 남북협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김일성, 뭐 김두봉 이런 그 당시에 북한을 이끌고 있었던 정치인들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단독 선거 반대한다.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외국 군대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바로 48년도에 있었어요. 48년 4월달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선거였던 5.10 총선거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남북 협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분위기가 이미 유엔에서부터 결정이 났어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자라고 결정이 난 상태야. 정읍발언 때랑은 다른 상황이에요. 정읍발언 때는 그냥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좀 특이한 얘기를 한다. 어떻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때는 유엔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늦은 상황이었어. 좀 아쉽죠. 그렇죠? 만약 이때 김구가 좀 더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 46년도 이때 정읍 발언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남북 협상 이런 활동이 있었더라면 분단을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가능성,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때는 너무 늦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남북 협상이 실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 게 남북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분단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제주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도 역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제주 4.3 사건 이 결과 제주도 인구의 3분의 2가 줄어요. 이 전쟁이란다. 제주 4.3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전보다 인구가 3분의 2가 줄었는데 뭐 다 죽진 않았겠지만 뭐 그 중에서는 제주도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죽임을 당했었다.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남북 협상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남한만의 단독 선거 첫 번째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5.10 총선거입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 이때 있었다라고 해서 5.10 총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헌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승만 정부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은 48년 4월 3일에 일어나고 그걸로 끝이었냐? 아니에요. 4.3 사건은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쭉 진행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제주도에 있는 이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군인들한테
진압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때 정부에서 제주도에다가 계속 경찰이나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 계속 보냈거든. 근데 이제 이 여수 순천 남해안 저 밑에 바닷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가면 바로 제주도로 갈 수 있으니까 너네 가가지고 이 제주 4.3 사건 진압해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서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여수 순천 19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좌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제주 4.3 사건과 같이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도 역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지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분단이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특히 모스크바 3상회의, 그 다음에 좌우 합작운동, 그 다음에 남북협상,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이런 사건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번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5.10 총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 이제 있었던 뭐 친일파 청산 문제, 그 다음에 또 토지 개혁 문제, 농지 개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